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윤석열을 손질하느냐 아니냐 이 말뿐입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4월 18일 헌법재판소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이름 뒤에 재판관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싫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가 됐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중에 가장 선임인 김형도가 맡았습니다. 문영배가 퇴임식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 이게 무슨 개 같은 말입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토가 나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명색이 국가원수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형사소송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서 제안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문영배입니다. 문영배는 심판정에 초시계까지 동원하면서 비소추권자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초시계를 본 바로 그 다음 날 방송에서 한 말이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초시계를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임될 대로 오임된 곽종원이 정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자가 또 문영배입니다. 그 자가 새삼스럽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는 걸 넘어 개도 귀를 씻으려 들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언론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떻든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시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권한대행 주제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권한대행 주제라는 말은 제가 넣은 말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그냥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비겁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문에서 대통령 고리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똑같은 헌법재판관들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판단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으로 만든 산산조각 낸 그 문영배라는 사람이 지금 개가 귀를 씻을 소리를 지른 다음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 나라 역사를 바꾼 뒤에 퇴임을 한 겁니다. 영국 속담에 내 이웃의 변호사가 살면 최악의 이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가를 조롱한 속담입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심판정에 두었던 초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으면 합니다. 당을 말려 죽일 셈이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윤의계인 신당 창당 소식에 가시지 않자 국민의힘에서 나온 격앙된 반응들입니다.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에서는 난처한 기색이라고 썼습니다. 윤의계인 정당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데다가 그 당을 만드는 이유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말이 떠돌면서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문제를 짚었죠.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의계인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준비위원장 윤재욱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보류된 것으로 서로 알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에 반대를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이 맨 앞에 섰던 한동훈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놓아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큰 대의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당을 말려 죽이려는 것 아니냐 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당사자가 나선 겁니다. 윤의견 창당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전한기를 통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언제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믿는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이 메시지가 주자들이 또 다른 반발을 불렀습니다. 유정복, 안철수 등 주자는 공개적으로 윤석열이 탈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가 이런 탈당 요구를 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비유가 시체에 난도질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이에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가담했던 안철수는 다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기겠느냐. 이는 이미 패배 선언을 한 것이다. 글쎄요, 이런 말이 과연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가담을 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에게 구사 일성의 기회를 준, 말하자면 탄핵 전국을 초래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못하면 잘라내는 것은 책임없는 정치다. 자, 어떻든 국민의힘 안에 윤손절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중동 역시 어느 정도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치 중립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게 보입니다만, 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몇몇 사내 칼럼까지 노골적으로 윤석열 손절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송국희 기자가 쓴 불등이 내려놔야 대선 이긴다는 기사도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도 그렇습니다. 이 송국희 기자의 기사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결별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탄핵 찬성에 섰던 당 조직 부총장인 김재섭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덩이를 움켜쥐고 뜨겁다고 하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 조기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도 간단하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젊은 김재섭의 주장처럼 윤석열은 만지면 손이 타들어가는 불덩이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정복은 윤의견을 두고 자해행위이자 자위행위로 비꼬고 있습니다. 솔직히 손국희 기자가 쓴 기사에 나오는 무명 당원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이렇습니다. 캠프 내부에 탄핵에 반대한 이들이 많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대선 선거운동 때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승산이 생긴다는 현실론이 강하다. 그만큼 윤석열은 국민 60%가 탄핵에 찬성한 실패한 통치자로 낙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선고 당시만 하더라도 40%에 이르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눈이 한풍 내리는 날 한남동 관제 앞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 있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자, 어떻든 그래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나서 윤의견이라는 신당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미련이 있다기보다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아닐까요?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국민 감정의 변화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상한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 감정은 사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그를 언급하는 일을 꺼려하는 장면도 여러 보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손질론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늘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관제를 퇴거하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주로 돌아왔죠. 제가 어제도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는 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설마 아내인 김건희를 나는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보호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요? 송국희 기자의 기사에는 영남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면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민감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대선 시즌에 저런 발언은 득이 아니라 독이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휴스케가 시작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을 때 10명이 넘는 후보가 나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오세훈, 유승민은 물론 김태흠 같은 이들이 출마를 포기했는데도 말입니다. 10월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모두 11명이죠. 그런데 별다른 절차 없이 당 선관위에서 유명세로 판단한 것인지 경력으로 판단한 것인지 16일 1차 경선에선 8명으로 3명을 1차 컷오프했습니다. 이 8명의 주자 가운데 60여일 뒤에 이 나라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점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의외로 이 대선 주자 휴스케의 성공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눈을 돌리면 보수 후보의 드라마틱한 단일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그리고 양상훈 현 주필이 모두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망론은 지금 세인들이 관심을 끄는 최대 핫 이슈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38%도 아닌 국민의힘 주자도 별 신뢰하지 않는 38%의 중도층 무당파들은 여기 갤럽에서 나온 숫자죠. 38%의 무당층 중도층 이 중도층 무당파들은 반 이재명이 분명한 또 다른 스타일을 찾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한덕수가 대망론에 부합하는 위치로 가려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선은 한덕수 대행은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협상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 무역 전쟁입니다. 그 문제를 이번 주 미국으로 가는 최상목에게만 맡겨서는 무책임한 리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한덕수는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조건 없는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가지고 다툰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사늘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셋째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단시일 내에 새로운 통치구조를 가진 헌법으로 개헌을 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걸 내년 지방선거로 보지만 그 시한을 내년 지방선거로 보지만 그래서 1년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내년 말이어도 좋고 더 나아가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 숫자로 미루어 보아서 개헌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한 임기가 짧을수록 한덕수든 국민의힘 후보든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하는 범보수 후보는 이재명에게 경쟁력을 가지는 걸 넘어서서 필승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이 국민의힘 주자들은 모두 11명, 이분과 같은 모두 11명. 그런데 모두 이분과 같은 올망졸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제가 올망졸망하다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많아도 8%, 9%, 적으면 2, 3%. 그러니까 올망졸망한 인물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국힘 주자들의 지지율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기를 하고 후보로 나와달라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황교안은 몸을 살했고 문재인은 넉넉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홍준표를 후보로 밀어올리는데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홍준표는 아무런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도권은 내팽개치던 채 텃밭인 영남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를 5년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나라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각 주자들의 인터뷰를 번갈아 가면서 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나경원의 인터뷰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고 자유가 돈 벌게 해줘. 보수도 이제는 싸워야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념이 밥을 먹여준다. 이 인터뷰는 4월 17일 있었는데 17일 나경원이 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념이 밥이고 자유가 돈이다. 저는 최근에 들은 정신의 말 중에 이 말처럼 제 귀를 쏙 파고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표현이었습니다. 이념이 밥이고 자유가 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헌법같이 충실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후보가 뽑혀야 하고 그게 바로 나경원이다. 자,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역시 지금 보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민주당의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중도 진보에 가깝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보수 진영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진보를 하기는 어렵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은 민주당은 원래 보수 정당이었다. 나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장이 묘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이 양면인데 지금까지 복지와 분배가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만 챙기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쉽게 말해 표를 얻는데 좋은 것만 다 챙기고 싶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장한다고 복지를 챙기지 않았다.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경제 공부를 더 하십시오. 김경수도 이재명의 이런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동연은 성장과 분배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라며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공정과 평등, 사람 사는 세상 등의 가치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명색이 기재부 장관 출신인 김동인조차도 지금은 성장과 분배 이걸 따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 사는 세상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문재인이 즐겨 쓰던 말이죠. 김일성 전집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김일성을 얼마나 탐독을 했으면 사람 사는 세상 혹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들이 술술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